저 민경욱과 오경훈 전 의원, 자유헌정포럼의 사무총장이 함께 이재명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제목으로 이재명의 어릴 적 사생활에 대해서 알려진 바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될 프로그램은 자유헌정TV 시사특집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검증 시리즈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 자유헌정포럼이 유력 대선 후보를 검증하려는 이유는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얼굴인 동시에 행정권 수반으로 국정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성, 생각, 그 일거수일투족까지도 국가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선 후보의 성장 과정은 물론이고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 문제는 당연히 국민적 검증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당한 말씀입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가 웹 자서전을 냈었죠. 그 자서전을 보면 우리가 지금 정치의 대척점에서 서 있는 부분에서 보면 너무나 이제 미운 점들이 많고 이상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웹 자서전이라고 하면 자기가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놓은 글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많은 진솔한 얘기도 사실은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웹 자서전에 나타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선관위에서 얘기를 했죠. 편집만 하지 않는다면 전화 녹취를 트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녹음 내용을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그때는 뭐 성남시장 이럴 때였는데요. 그때 충격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욕설을 형수에게 한 이런 인성을 갖게 된 데는 그의 어린 시절의 생활이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서전에 보면요. 초등학교 때 환경 미화 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고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따귀를 선생님한테 27대라고 하죠. 27대를 맞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조차도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봤다라고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기가 이렇게 맞아야 되는지를 알 수 없다고 회고를 했죠. 물론 선생님이 어린 학생을 그렇게 27대를 때렸다는 것은 그 아동 학대죠. 그거는 뭐 사랑의 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어떤 이재명 소년 이재명의 분노에 찬 그런 모습을 이제 회고를 하고 있고 자기가 그걸 자기 글로 쓰고 있어요. 또 그의 초등학교 성적표를 보면 대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덤비는 성질이 있다라고 그 특성란에 행동란에 그걸 쓴 게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시절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자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자서전을 보면 그분의 성격 형성의 부모와의 관계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이드는 아버지와의 갈등이 무의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표현했는데 그분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네, 그 아버지에 대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죠. 그래서 이제 거세 공포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놓고 아버지와 함께 경쟁을 하는 관계로 이제 인식이 되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거세해버릴지 모른다. 같은 남성으로서 여성을 두고 경쟁을 하는 사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가 나를 거세할지도 모른다. 이런 것에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을 이제 붙이기는 했지만은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면 근원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돈벌이를 시켰다. 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웹 자서전을 보면 돈벌이로
공장이나 다니게 하려고 공부를 막는다. 라고 나는 단정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길고 깊은 아버지와의 갈등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때부터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자신은 오로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싸워야 했다. 대개는 아버님께서, 집에 있는 아버지가 공부를 잘하라고. 우리 오 의원님도 마찬가지실 텐데, 아버님께서, 부모님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면 그 만족감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데, 예, 이재명은 아버지를 그 공부를 시키지 않으려고 돈을 벌어오라고 시키는 존재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게 이제 그의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을 해서라도 원만해져야지 대인 관계가 좋아지는 게 상식인데요. 그는 이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 때문에 형수 욕설 사건처럼 흥분하면 자제력을 잃고 과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는 그 부모님 그리고 또 이 가까운 친인척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행태들이 좀 보여졌는데, 또 이제 그 주변 측근이라고 하시는 분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그 누구도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 유동규 씨가 자살을 시도했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왜 그랬다고 보시죠? 예, 우리가 이제 자살을 시도했다라고 얘기를 들으면은 자살을 당했다라는, 자살 당하지 않게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동규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국정감사할 때. 그런데 그 자기 입으로 유동규가 자살을 뭐 시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자극이 있을 때 강하게 대응하는 사람일수록 내면 세계에는 그 두려움이 많은 수가 많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소한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을 한다, 이런 거죠. 대장동 게이트는 앞으로 이재명이 무엇이 되든지, 지금 여기서 그냥 고꾸라지든지 아니면 뭐 아니 될 말로 대통령이 되든지 하더라도 이 사람의 발목을 영원히 잡을 큰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 자신들의 측근들이 입을 올린다면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세상에 알려진다면은 자기는 애써서 얻은 권력을 잃을 수 있는,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후보와 대장동 게이트를 잇는 키맨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목을 한다면 유동규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동규가 무슨 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큰 두려움이 항상 이재명의 그 무의식 중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유동규의 행동에 스스로 신경이 쓰여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들 얘기가 상황이 또 전개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에서, 그렇죠. 자기가 선제적으로 먼저 어떤 설명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사실 알려지지도 않은 부분까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그런 이 상황이 연출된다. 맞습니다. 마음속에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다음에 평소에 그냥 언행에도 자기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 표출이 돼야 된다고 뭐 당연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요. 유동규 씨의 뭐 자살 시도 관련 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이 불안한 마음이 꽉 내면에 차 있다 보니까 지난번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유투로 불렸던 유한기 씨가 자살한 그날 경주 표암제에서 알묘를 하던 이 후보가 이 절을 하다가 뒤로 넘어진 그런 이제 장면을 보고서 그 부분도 어떤 심적인 어떤 불안함, 이런 부분들이 작용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이 일부 얘기들도 있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그 아까 유동규 씨 얘기를 먼저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은 맥락에서도 읽혀질 수 있겠네요.
예, 우리는 뭐 그 이재명의 불안한 심리 때문에 그 경주 이씨 조상에 대해서 가서 그 아련을 하고 인사를 드리는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에서 이제 뒤로 넘어졌죠. 넘어졌는데 그게 그 당시 뭐 유한기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서 넘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제가 정확하게 생각하기는 조상님이 미셨을 거예요. 너 같은 놈 여기 인사받아줄 수 없다. 전과 사범에 지금 뭐 아들 그 관리도 못하고 형 뭐 저 정신병원에 가두고 또 뭐 김부선 얘기도 있고 이런 그 지저분한 생활을 하는 네가 무슨 대통령 후보로 나가느냐. 거기서 이게 와서 사진 한 컷 찍으려고 또 와 있는 것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분명히 이 세상에 귀신이 있어서 확 밀어제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 넘어질 이유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 봐도. 근데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유한기의 사망에 대한 그 착잡한 생각,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모르죠. 사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충격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중요한 거는 기자들이 물었어요. 유한기 씨가 U2라고 불렸었죠. U2라는 게 유씨성을 가진 넘버 2맨이다 이런 뜻인데 이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픕니다. 망자에게 저의 망자의 명복을 빕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뭐 어찌 됐든 명복을 빕니다. 이랬어요. 명복을 비는데 앞에 어찌 됐든 일단 이런 얘기가 왜 들어갑니까? 이거는 인성이 아직 안 된 그런 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주변인들과도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표출되는 장면들이 많이 목격되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이 본인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었던 이 그 가족과의 이 관계에서의 이 갈등 관계, 이런 부분도 본인도 이제 웹 자서전에서 밝혔지만, 이런 부분들이 본인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아버지를 싫어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그 이재명 후보의 이 여러 심리적인 압박이 되고 콤플렉스에 영향을 미치는 그 아버님은 과연 어떤 분이었습니까? 1931년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난 1950년에 19살이죠. 그러면 이제 그 나이는 그 전쟁터에 끌려가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후보가 직접 자기의 웹 자서전에 쓴 걸 보면은 아버지는 중퇴이긴 했지만 대구에서 고학으로 대학 공부도 했던 사람이고 교사와 순경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순경을 그 전에 했을 리는 없고 하지만 1931년생이면 그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낸 그런 세대고요. 그런데 대학 물을 먹어봤다, 대학에 다녔다, 중퇴라고 하지만 대학을 다녔었다라고 하는 것은 남보다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아버님이 1934년생이시니까 한 3살 미치신데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그 충청도 그쪽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시다가 전쟁통에 중퇴를 하셨거든요. 저는 아버님도 굉장히 똑똑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러고 있었지만 같은 나이에요. 저랑 우리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그 아버지를 볼 때는 굉장히 부러운 상황이죠. 대학에 중퇴를 했고 교사와 순경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자신의 태생이 뭐 비천했다, 뭐 환경이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환경 어려운 건 뒤에 나오는 건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히 이렇게 환경에 탓을 하고 그럴 이유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도회로 나옵니다. 도회로 나왔다가 도시로 나왔다가 다시 귀향을 해요. 근데 귀향을 하는데 여기 보면 외아들이라서 부모님을 모시러 돌아왔다, 효자였다라고 웹 자서전에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성공한 귀향이 아니었습니다. 대개
도해지로 나간, 그 당시에 도해지로 나간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 부모님을 모셔왔죠. 부모님을 도시로 모셔왔는데 이거는 나가서 혼자 애를 쓰다가 그게 안 되니까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신세를 지러 들어간 거하고 똑같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들어와서는 어떤 일을 했었느냐? 거기에 이제 또 보면 마을 주민들과 어울려서 돌이 짓고 땡을 했다. 그거는 이제 화투놀이입니다. 화투놀이 노름을 해서 그나마 있던 조그만 밭되기마저 날려버린 뒤에 상경했다. 그래서 혼자 간 거예요. 그다음에 3년 동안은 아버지랑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재명의 아버지가 가족을 어디로 부르느냐? 바로 성남으로 이제 가족들을 불러들여서 이재명이 나중에 성남시장이 되고 경기지사가 되는 데에 이제 바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 이재명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지냈는지는 지금 알려진 바가 없어서 그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떠났다가 자신들을 불러들였다가 이랬을 때 그 3년 동안의 시기가 아버지의 인성에 많은 또 그의 생활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친 그런 것이 이제 이후에 또 기술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부모는 자기가 희생을 감내하고서라도 이 자녀들을 어떻게든 공부시키고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불편을 감수하지 않습니까? 네. 더더구나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하겠다라고, 근데 공부를 막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그 아버님이 이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자녀들이 많으면 이재명은 셋째 아들인가요? 그 밑에 이제 동생들이 있고 위에 생존에 계신 형님이 계시고 이재선 씨가 있었고 이러니까 위에 이제 적어도 2명의 형님이 있었고 밑으로도 동생들, 죽은 동생이 있고 지금 동생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5명의 그 형제 속에서 이제 자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회로 나갔다가 그 실패해서 전부 다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갔다가 거기서도 또 도리짓고 땡을 하면서 있었던 밭되기 밭을 팔아 넘기고 아무것도 없어서 혼자 성남으로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사람들을 불렀어요. 근데 그때 그 이후에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이 사람의 이재명의 필체로 남아있는데요. 그 사람의 표현으로 남아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성남으로 상경한 뒤로는 완전히 바뀌어 수전노가 되어 있었다. 수전노, 구두쇠, 돈만 하는 사람의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악착같이 일하고 지독하게 모았다. 집에는 돈 버는 사람만 있고 쓰는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떠나야 했던 시절, 3년 동안 혼자 성남에서 있었던 시절에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고 다음에 이제 가족이 많으니까 먹여 살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많을 때는 식구가 많을 때는 공부를 끝까지 다들 이제 시킬 생각을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도 그때 사람이니까요. 우리 이제 삼형제인데 어려운 속에서도 전부 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만 이쪽에는 무슨 사연인지 이재선 씨는 회계사까지 됐으니까 대학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공부를 시키지 않으려고 했었다. 아마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너까지 뭘 가려고 하느냐. 위 형들은 인정을 하면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울분 이런 것이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이유로 해서 사회화를 하는데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계속 궁금한 거는 그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면 아버지의 상황도 좀 이해를 하고 그 이후에 그 이재명 후보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제공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 후보는 그런 이유에서 하여튼간 학교 대신 공장에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동아고무, 아주냉동, 대양실업,
오리엔트 등이 이 자신이 다녔던 회사였다고 하는데 그때 사실 다들 어려운 상황이었다지만 좀 전 말씀처럼 거의 비슷한 연배다 보니까 저희들도 주변에 가정이 어려웠던 친구들을 보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주 어린 나이에 공장에 다니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물거든요. 그렇죠. 좀 전 말씀처럼 그 형님들은 그래도 대학까지 보내고 하면서 아무리 뭐 자식이 좀 인정을 못하겠다 하더라도 그렇게 방치하다시피 하는 건 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시에도 근로기준법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인데 그때 공순이, 공돌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긴 있었습니다만 초중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이 뭐 그 학교를 그만두고 저는 인천에서 다녔습니다. 그만두고 뭐 이른바 공돌이 공순이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 인천만 해도 뭐 도시 지역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남도 마찬가지였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이제 보기는 쉽지 않았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 때 공장을 다녔다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확인이 이제 안 되니까 대통령 후보쯤이나 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보면 동아고무, 아주냉동, 대양실업, 오리엔트 뭐 이런 회사들을 다녔다고 하는데 초등학생을 공원으로 받아줍니까? 그때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그런 세대였다고 하더라도 초등학생을 공장에 보내고 거기서 일하게 만들고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봐도 이재명이 뭐 이렇게 나이에 비해서 덩치가 큰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만약에 그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남의 이름을 빌려서 혹은 그 형님의 무슨 그 신상 자료를 빌려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그렇게 되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년공이라고 공돌이라고 하지 않고 뭐 공돌이 공순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년공이라고 불러? 혹시 소년원에 갔다 온 게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도 다 하고 지금 음모론 같이 퍼지고 있는 것도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장 취업을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많은 여기서 얘기한 것만 해도 4군데인데 4군데의 공장을 전전하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자신이 겪은 것이 아니라 어디서 들은 것을 그야말로 옮겨놓은 것이 아닌가. 지금 뭐 자기 아들의 성매매 사건에 대해서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남한테 들은 거를 적어놓은 게 아니냐 하고 뭐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거 말고 이거야말로 자기의 생활이 아닌 남에게 들은 것을 써놓은 것은 아닌가.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 경력을 내세우면서 이재명 후보는 본인을 이제 소년공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참 불우한 시절,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찌 보면 그 어려움을 극복한 자기 이제 라이프 스토리를 이렇게 쭉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좀 이론들, 논란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일어난 일로 중요하게 자기가 얘기하는 게 프레스에 뭐 팔이 끼어서 팔이 부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왼쪽 팔을 항상 보여주면서 자기가 군대에 안 갔다고 하죠. 왼쪽 손이 부러져서 이렇게 기형이 생기면 군대 안 가나요? 안 갑니까? 제가 똑같아요. 이거 보세요. 제가 똑같이 부러졌습니다. 군대 가셨잖아요. 군대 갔죠. 저는 지원해서 갔어요. 똑같아요. 이재명이랑 똑같아요. 이게 프레스에서 제가 봤습니다. 아니 지금 뭐 똑같죠. 이렇게 구부러졌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 관절이 퉁그러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직 뼈가 완전하게 이렇게 튼튼하지 않은 상황에서 넘어질 때 땅을 짚거나 하면 이 관절이 탈골이 됩니다. 탈골되면서 이제 그걸 잘 붙여요. 옛날에는 접고론이라고 해서 이걸 딱 붙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붙여도 이쪽에 아래쪽에 있는 그 성장점이 있는데 그게 손상이 됩니다. 양쪽에 있는 성장점이 고르게 돼야지 이렇게 잘 자랄 텐데 한쪽은 자라고 한쪽은 안 자라면 이렇게 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자기가 프레스 공장 이 중에 동아고무, 아주냉동, 대양실업, 오리엔트 중에
어디가 프레스가 있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다쳤다고 해요. 거기서 다쳤다고 하는 것도 있고 요즘에 보니까 이 사람이 직접 쓴 것에 보면 야유회하면서 그 공장의 마당에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공장에서 마당에서 했다면 거짓말은 좀 덜한 겁니다. 마당에서 넘어졌을 수 있으니까 초등학생일 수 있어요. 아직 그 뼈가 완전히 자라지 않은 그러면 뭐 다행인데 지금 알려진 건 프레스기에 끼어서 손목이 뭐 잘못됐고 그래서 넥타이도 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앞뒤가 이제 맞지 않는 거짓말들이 중간중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장을 이제 다 믿을 수 없는 면들이 있습니다. 이 후보의 주장을 보면 사랑기라고 얘기를 하던데 하여간 이게 프레스 비슷한 거겠죠. 거기에 손가락이 잘리는 걸 봤다 일하면서 또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주위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네요. 이재명 군이 일했던 공장에서는 손가락도 잘리고 본인은 프레스에 팔이 끼어서 왼팔이 부러지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그런 게 직접 본 것인지 아니면 남에게 들은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인지 검증이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검증하는 방법도 사실 어렵긴 합니다만 이 검증에 우리가 어렵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면 돼요. 이재명 후보가 어디 가면 된다. 어디에 있었다. 다음에 그때 뭐 자기가 알던 형이 어디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을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고 다음에 자기가 사는 게 어려웠다고 그러는데 도시락을 2개를 싸가지고 와서 하나를 더 어려운 사람 자기 소룡공에게 주었다. 이런 것도 이제 나오는데 그것도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자기 라이프 스토리를 쭉 하면서 어려웠던 상황, 자기가 참 학교 가고 싶은데도 제대로 못 가고 공장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했다. 이게 자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할 때는 어쨌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마음속에 어떤 결핍이라든지 또는 분노가 분명히 이제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 후보의 아까 말씀하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지적할 수 있는 대목들이 분명히 있는데 앞으로 이 후보가 뭐 대통령 당선 여부는 둘째치더라도 정치인으로서 또는 이제 한 사회인으로서 이 정당한 이 삶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이걸 극복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이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극복하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소년기에 넘어섰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라고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남성들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기보다도 뭐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 그 어머니를 두고 경쟁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더 크고 더 강력한 존재고 그런데 경쟁을 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을 거세할 수 있다라고 그런 두려움을 항상 이제 갖고 있다. 그게 유전자에 박혀 있다는 건데 그거 말고라도 아버지는 이 아들들이 볼 때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보다 더 가까이 있으면서 크고 강력하고 어떤 때는 폭군적인 뭐 사람에 따라서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섭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걸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을 항상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소하나요? 해소하는 거를 남들은 모르겠는데 저를 갖고 얘기를 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몸집이 크셨고 이 팔씨름이 세셨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까지는 팔씨름을 하시면은 가만히 잡고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팔씨름을 하면 아버지는 팔씨름이 세신 분이었는데 제가 아버님 이 체질을 물려받아서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전교 2등,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 팔씨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해서 어느 순간에 딱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제가 아버님을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아버지께서 그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짜증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때 져주신 게 아니고 진짜로 졌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하자 아버지가 그러셔요.
또 했는데 또 이겼습니다. 그때 저는 이 크신 그때도 저보다 훨씬 크신 분이었는데 이 아버님을 한 사람의 남성 또 아들에게 이제 팔심을 질 수 있는 사람 이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두려움을 제가 극복을 했어요. 극복을 하고 아버님은 크게 배우신 분이 아니라고 했고 도시 빈민이었습니다만은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렸을 때 매도 맞고 막 그랬던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그거를 해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와서 사회와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을 이렇게 등치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강하게 보여도 약한 면이 있는 사람. 또 어떤 때는 너무나 안타깝게 보이기도 하고 아버지도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저기 못난 아버지라도 안 계셨다. 그러니 그 성장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그 측은지심 같은 게 나오고 그래서 극복을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제 오경훈 사무총장께 여쭤봐도 그런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게 언제 필요한 건가요?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 그게 있어야지 밖에 나와서 사회화. 바깥에 있는 어른들을 대할 때도 그런 그것이 있는 건데 지금 이재명은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놓쳤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갈 것 같아요. 이 자서전 얘기를 오늘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그 아버지가 성남에 있는 시장의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을 맡았고 그 어머니는 화장실에 드나드는 사람에게 대변은 20원, 소변은 10원짜리 그 입장료를 받으면서 휴지를 파는 그런 일을 했고요. 동생은 여동생이 화장실에서 죽었다고 하고 또 남동생은 지금 청소부 일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좀 하려고 왔는데 그 학원을 다니고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바로 나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그래서 신발을 던졌답니다. 신발을 던지면서 반항을 했었다. 그때 아버지가 쳐다보는 눈, 밖에 나가서 그래도 이제 청소를 하는데 비가 오니까 잠깐 쉬어라 이런데 자기가 잠을 자다가 일어나 보니 엄마가 와서 네가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느냐 이러면서 불쌍해했고 엄마가 이제 난 얘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랬더니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데리고 들어가시오. 이러면서 자기가 청소했던 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기가 쓰죠.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그래서 또 아버지다. 그래도 아버지고 그래서 아버지다. 아버지의 그 눈길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와의 그 화해 이런 것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회와 가정을 잘 극복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냥 뭐 운이 나쁜 사람, 어려운 시기를 겪은 사람이니까 뭐 불쌍하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라면 모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그냥 대통령을 모셔라. 아니면 왕의 자제다. 그래서 군주로서 그냥 모셔야 된다고 모르지만 그런 그 흠결이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흠결 없게 잘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의 살아온 모습을 보면 앞으로 어느 길을 갈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 수 있죠. 과거를 보면 그 남자의 과거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것도 사실 지금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그런 인재이고 지도자인지를 이제 알아보는 그런 순서였는데 이런 컴플렉스를 갖고 어려운 지금 최근까지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인 사람은 앞으로도 그걸 믿을 수 없다. 이것이 적어도 제가 갖는 지금까지의 결론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재명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앞으로 또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판단을 한 다음에 우리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재명 후보 한 자연인으로서도 또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본인 말 라이프 스토리대로 하면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자연인으로서도 앞으로 좀 극복해야 될 과제가 많겠다 생각되는데 더더구나 이 정치 지도자 특히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이 중책을 맡는다라고
점에서는 정말 좀 우리 국민으로서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뭐 이 대통령 당선 여부를 떠나서 본인의 이 삶을 위해서라도 좀 마음속에 여러 상처, 아픔들을 좀 잘 좀 추스려 나가시기를 좀 바라는 바입니다. 자, 이상으로 자유헌정 TV 이 시사 특집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 검증 첫 번째 순서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측면에서 살펴본 이재명 후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잠깐만요. 예, 오늘 이제 첫 방송인데, 오늘 뭐 재밌는 방송을 잘 보셨기를 바랍니다. 자유헌정 포럼 TV, 자유헌정 TV는 보시는 분들이 있어야지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 또 지금 민경욱 TV도 함께 방송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은 자유헌정 TV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도 설정해 주시고요. 좋은 소재가 있으면 이런 걸 방송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앞으로 저에게 또 이제 오경훈 사무총장께 알려주시면은 방송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은 3월 9일 내년 3월 9일 대선이 있을 때까지 저희들이 역량을 모아서 올바른 후보를 고르는 데 도움이 되는 방송으로 꾸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검증 시사 특집 시리즈, 앞으로도 이재명 후보의 기왕까지 실적으로 내세우는 정책, 사업에 대한 분석,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대선 공약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민적인 시각에서 또 여러 제보와 의견들을 모아서 검증해 나가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고, 무엇보다 어떤 가십성 또는 근거 없는 주장을 지양하고 철저히 사실에 근거한 분석,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시리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어떤 의견 제시해 주신, 또 본인의 어찌 보면 신체적인 아픔까지도 아프지 않습니다. 극복했습니다, 저는. 아니, 심리적인 극복은 이미 하셨고 신체적인 이건 극복이 고칠 수는 없겠죠. 한계까지 말씀하시면서 잘 설명해 주신 민경욱 의원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